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새벽에 눈 떴는데 훅 하고 한기가 몰려오더군요. 예보는 됐던 터지만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일 거란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깬 아침 5시경에는 서울 영하 4도 안팎을 포함해서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어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6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이 있더군요. 어떻게 옷 단단히 챙겨 입고 출근 중이신가요? 이제는 코트건 패딩이건 목도리건 결코 이르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저희야 우리야 추우면 껴입고 보일러 온도 한두 칸 더 높이면 그만이지만 올 겨울 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여름 100년 만에 폭염에도 더위를 이겨내기 어려운 쪽방촌 한뼘 방이나 농촌의 논밭 떠올렸던 마음으로 이 주변에 추위 견뎌내기 쉽지 않은 분들은 없는지 한번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장년이라면은 연말에는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지, 술자리를 어떻게 견딜지, 혹은 젊은 세대라면 친구들과 어떻게 놀지, 또 커피 전문점 다이어리는 어떻게 받을지 하는 생각부터 떠오를지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오늘 아침, 불현듯 그런 생각마저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김구라 선생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자동차와 조선업 실적이 살아났다면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대통령의 경기인식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있습니다. 우리 원탁의 기자들 생각은 어떤지 이 얘기 먼저 해보겠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토종 사모펀드가 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한진칼 주식을 사들이면서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랐는데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을 거느리고 있는 한진칼 입장에서는 경영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한진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문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nelson 후배 기자들하고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방송으로 그냥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김치영 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탁 첫 번째 주제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개그맨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 정말 물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걸 텐데 조선하고 자동차 산업을 대통령이 예로 들었으니까 두 쪽 그 업황이 실제로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대통령이 그날 발언을 할 때 수출 감소하고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근거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자동차 산업협회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든 거죠. 지난 8월에서 10월 자동차 우리나라 생산 실적이 97만 31대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91만 1597대에 비해서 5만 8천여 대, 그러니까 한 6.4%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생산이 한 6% 늘었죠.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죠. 하지만 이건 수치적으로만 좋아진 거고요. 사실 그 안에 보면 지난해에는 이 기간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 완성차 업체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졌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단순히 같은 기간만 놓고 숫자가 늘었으니 살아났다라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 얼마나 지금 자동차 업황이 안 좋고 그리고 주변 그 2차, 3차 그 관련 업계들이 어려운 줄 아느냐라는 비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덧붙여 드릴까요? 일단 최악은 벗어난 신호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썰물은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약간의 밀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대통령이 거의 만조대를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개 데이터를 더 말씀드려보면 11월 초까지 그 조선 쪽 그 새로 수주한 배가 몇 척이냐면 한 860척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게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한 660여 척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 14년도, 15년도 이때는 연간으로 2,200여 척, 1,700여 척 이랬는데 지금은 한
800여 척.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아직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조선하고 자동차 두 산업의 그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은 수주 면에서 확실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동차는 정말 그 밀물로 바뀌고 있는지조차 아직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자동차는 조금 더 불안한 게 뭐 매출은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더 안 좋아져요. 그것도 워낙 안 좋아지고 뭐 있죠.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은 더 힘들거든요. 일례로 지난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43개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들 여기는 대부분 그래도 상장사들입니다. 그래도 좀 나은 데들인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늘긴 했지만 이익은 24.6%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만 보면 좀 괜찮아 보이더라도 속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그런 발언까지 한 걸 이제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어쨌든 제조업을 좀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쁘다 하면 더 나빠지니까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이 워딩 자체에 집중을 해서 비난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워딩 자체에 집중한다는 부분에 비판이 맞는 게요. 어제 그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를 했거든요. 뭐 조선산업이 뭐 다시 이를 탈환했으니까 물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발언으로 그걸 이제 아니 이렇게 현실 인식이 안 돼서야라고 했지만 어제 방안 발표한 걸 보면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형은 괜찮은데 중소조선사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수주량을 중소조선사로만 보면 지난해 39척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는 19척밖에 못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늘었지만 중소조선사만 놓고 보면 아직도 어려운 건 맞다는 거죠. 이걸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중소조선사에다 또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 역시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감을 주자. 그리고 자금줄에 숨통을 틔워주자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해서 LNG 이거 뭐 친환경선이라고 해서 각광받고 있잖아요. 시장 창출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총 140척 그중에 관공선을 40척이나 발주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또 무슨 그 국책금융기관 목 졸라서 받아내는 거냐 하지만 어쨌든 뭐 산업은행 등등을 동원해서 금융지원도 1조 7천억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뭔가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나아지가 있다는 그냥 희망의 메시지만 주고 실질적인 현실 인식에서는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이번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제 지난 20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힌 거고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힐 빌미를 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경제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참모들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 모두 발언의 일부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한국당이라든지 여러 그 좀 비판 정치권에서 그렇죠. 그렇게 입소문이 좀 커진 걸 본 건데 그 당일 20날 모두 발언을 보면 앞에서 고란 기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대통령도 이 얘기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중소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게 정부로서의 당연한 소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 뒷부분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발언이 꼬리가 잡힌 거죠.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야 이게 일상 용어잖아요. 마치 전 정권의 통일은 대박 이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만 딱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은데 게다가 그 고용 그 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지난 5월 발언 그게 약간 중첩되면서 더군다나 더 이게 현실인식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논란을 빚고 그 당시 발언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현실인식, 특히 경제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죠. 조금 저는 결을 좀 달리 보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통계 수치로 그 소득 격차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 경제참모진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청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통계 기준을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선택을 해서 결과치를 발표한 뭐 의도성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그 적절한 기준의 통계를 여러 가지 들어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요소들이나 이런 변수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 숫자를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실제로 지금 자동차 업계나 조선산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그 심리적으로 불편함도 느꼈고 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물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 우리는 그 물을 보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언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정책 입안자들도 통계를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이 통계라는 것 자체가 현장의 체감 경기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통계가 편리하긴 한데 통계 인용 시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렇게 하잖아요. 통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만큼 끊어갖고 보면 되거든요. 동원하기에는 가장 편한데 보고 싶은 것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하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으니까 약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니 물이 언제 들어왔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너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 거 아닌지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런 걸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게끔 빌미를 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지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뭐 현실인식을 아주 뭐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아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현실 진단만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게 깃발을 드는 역할도 하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책 당국자들과 CEO의 멘트 공통점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멘트 안에 목표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인용하는 것들은 목표를 향한 통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알아서 발라내서 들어야 될 것도 조금 있긴 있고요. 제가 오늘 3대1로 싸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계 쪽에서는 피로감이 굉장히 좀 누적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의 결이나 방향이 이전 정권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소득을 일으켜서 위로 한번 올려보자라는 그러니까 예전엔 낙수 효과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효과를 분수 효과. 이게 이제 낙수 효과 반대로 그 밑에서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렵다라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상황인식까지 만약에 저렇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경제계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에 더해서 그 발언 자체를 되게 중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필요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인식 속에서 나온 신호라고 하면 혹시나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수혈을 해주고 뭔가 도와줘야 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긴급하게 수혈을 지금 해주고 근데 그 조선업 어제 이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 중소조선사들 실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RG 발급이라 그래서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저게 안 되면 수주가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도를 늘려주겠다. 정부에서 자금을 더 넣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은행에 가보면 안 해줍니다. 여전히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정책금융기관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산업은행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하도록 담당자 면책 고위 중과실 이거는 빼고 어쨌든 담당자 면책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담당자가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RG를 발급을 서줬는데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그게 만약에 뭐 부도가 생긴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겠다. 지금은 약간 과실을 문제 삼아가지고 징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은행에 있는 사람들 은행원들이 내가 그거 떠안아야 되니까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면책도 추진하면서 이걸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조선 쪽은 좀 나왔고 자동차 부품 쪽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협회 측에서 나오겠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동차는 사실 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게요. 그렇죠. 자동차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사실은 내년 수요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는데 전 세계 수요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 문제가 미국에서 걸려 있습니다. 세타2 엔진이라는 게 그렇죠. 결함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 문제까지 불거진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건 물론 그 기술력이나 지금까지 관리의 문제, 현대차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는 더욱 어렵고 3분기에 이익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1.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자동차 팔면 한 12만 원 정도밖에 못 챙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경제 인식과 이 괴리감에 대한 두려움을 경제계는 좀 이번에 표출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 자체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논란에 대해서도 너무 이 프레이밍하는 것도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경제계의 우려는 그동안 쌓인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물이 들어오면 결국 모든 배가 떠오른다 이런 말인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야말로 아까 김치영 기자가 얘기한 낙수 효과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형편이 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래 이 한국 경제 사이클을 지켜보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네. 먼 바다의 큰 배만 두둥실 떠오르고 해안가에 있는 작은 배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마지막에 뜨죠. 네, 떠도 마지막에 뜨는데 거기까지 잘 뜨질 않아요. 그래서 아랫목 구들은 뜨뜻한데 윗목이 찬 거 이거 줄이는 게 진짜 이제 숙제긴 한데 맞아요. 일단 이제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인식 차는 있는데 조선 쪽은 수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자동차는 아직 조금 먼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이제 뭐 다양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고도의 통치 행위니까 또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분의 의견은 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컵에 반이 담겨 있으면 반이나 남았네? 와, 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건데 반이라는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로 그냥 제가 편들고 봤네요. 그건 아니고, 네. 너무 말꼬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품 가격이 우리나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싸니 비싸니 하는 걸 어떤 데가 조사해서 똑같은 제품을 조사했는데 거의 한 5대5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언론 입장이 탁 갈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제품도 반이나 싸다는 쪽과 네. 역시 온라인 해외 쇼핑이 50% 싸다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9시 28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입니다. 홍재선님, 날이 무척 춥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 보내는데 빨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네요. 체감지수 낮게 느껴지죠. 추워지면 더 그렇게 느껴져요. 3384번님, 저희는 울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체감 경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해주셨는데 조선산업 이제 물 들어왔다는 게 실감 나려면 울산에서 자영업하시는 3384번님 같은 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느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좀 먼 얘기 같고요. 이영철 님도 이제 경제 체감 경기는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 쪽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수기 님도 요즘 저 뉴스 보면 이상하게 행복하고 좋은 소식보다 자꾸 사건 사고만 들리고 보여서 기운이 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언론의 역할입니다. 황당한 사건일수록 더 이제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되고 그걸 보도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개를 물어야 보도하지 개가 사람을 물면 보도하지 않잖아요. 요새는 개가 사람 물어도 보도하는 것 같은데. 하기는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죠. 자, 토종펀드가 한진칼이라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게 과연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바로 개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드문 경우니까 저희가 뉴스로 다룬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런 재벌의 지배구조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없었고 과거에 뭐 사바린 펀드라든가 이런 해외 펀드들이 큰 돈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었죠. 토종 펀드가 했다기에
궁금합니다. 우선 뭐 어떤 펀드입니까? 이 토종 펀드라고만 나오는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하여튼 우리나라 돈인 건 분명한 건가요? 뭐 김치영 기자? 주주를 다 까봐야 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보통 이제 GP라고 하는데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토종 펀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이대호 기자가 정확히 주주 구성을 아는 것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헤지 펀드는 다 사모펀드잖아요. 그렇죠. 사모펀드는 그 자본의 출처라든지 그 구성원들을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운용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고 한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 그중에 외국인이 얼마큼 투자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죠. 예전에도 왜 그래서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뭐 반대로 노랑머리 한국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이 행동주의 펀드라고 저희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개진을 하고 주주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주주의 값어치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득으로 챙긴다. 주식 가격이 올라서 돈 버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회사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배당 많이 해주면 주가도 오르겠지. 그러면 난 이걸 팔고 나가겠어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그렇죠.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나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이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 회사 이사진에도 개입을 하고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회사를 이렇게 바꿔서 더 이익을 낼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돈이 회사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주주들도 회사의 일부인데 주주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어라고 요구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다.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게 그런 행동주의 그렇죠. 전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가까이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회사에 전화해서 배당 좀 늘려라. 아니면 이제 주총장에 찾아가셔서 좀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잖아요. 자사주 매입해라 이렇게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크게는 인수합병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자산 빨리 팔아라. 아니면 남는 돈으로 뭘 더 인수해라. 그리고 뭐 재무 구조를 바꿔라. 그리고 지배 구조를 개편해라.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고 자칫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을 보면 이걸 사냥꾼이라고 보면 생포해서 기르려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을 획득해서 이 회사를 아예 운영까지 하려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냥하면서 몰아만 가려는 그렇게 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려는 예전에 칼 아이칸이 그렇죠. KTNG 같은 데 한 그렇죠. 거. 그런 단기와 중장기와 차이가 좀 있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업 사냥꾼이지만 사냥을 하되 그 사냥감이 죽도록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가치를 높여야 하니까 절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펀드의 운용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뭘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팔고 나가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야 싫으면 나가 이거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펀드 사이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싫으면 나가려고 파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팔면 떨어지니까 팔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과거에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부분이 벌처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독수리들이 썩은 고기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는 순간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잘해보자. 우리 운명 공동체다. 너네도 잘하고 해서 같이 한번 수익을 높여보자라는 주주 행동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름이 순화되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부각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토종 사모펀드라는 이곳을 대표하는 곳이 대표하는 분이 강성부라는 분이던데 언론 보도만 봤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오랫동안 증시를 지켜본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진칼 지분을 지금 9% 매입한 회사는 KCGI라 그랬어요. 그레이스홀딩스가 운용하는 이제 펀드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대표로 이름 올리신 분이 강성부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전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 애널리스트 출신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권사를 옮기고 투자회사로 다니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어서 최근에는 아예 독립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들여서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펀드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을 꽤 끌어들여야 됐을 거 아닙니까? 9%면은 뭐 얼마나 되나요? 이분이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애널리스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용 등급을 보는 거고 그렇겠지. 그 신용 등급을 좌우하는 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대주주, 오너 일가의 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어떤 리포트들을 썼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09년, 2014년에 거의 100페이지 이상 되는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를 몇 차례 내기도 했더라고요. 2005년에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거의 최초로 나온 우리나라 그런 보고서라서 지배구조 자체에 관심이 많던데 네. 그때부터 대주주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KCGI 이 블라인드 펀드 하나 내놨는데 출시 한 달여 만에 한 1,400억 이상 모으기도 했다고 해요. 이거는 내놓기 전에 이미 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긴 한데 이전에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을 한진칼이라는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이번에 공격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 사실 그분이 운용했던 펀드들이 요진건설이라는 회사, 대원건설, 뭐 그다음에 현대시멘트라는 회사에 이런 식의 적극적인 경영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인수까지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많이 하시는 프립체 이것도 이번에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은 여러 가지 문제를 껴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격 목표로 삼았고 여기와 관련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권 장악까지 가려면 이런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호스타일 테이크오버가 성공한 예가 국내에서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뭐 임원진 교체도 성공해낸 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이번엔 좀 달라질까, 다를 수 있을까? 작은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그 임원진 교체나 이런 데 성공한 경우가 있는데 이 대기업이 힘든 게요.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펀드 사이즈가 웬만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진칼을 샀을 때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있었던 게요. 지금 이게 이분이 이제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기 전에 그래서 뭐 한진칼, 뭐 대한항공 52주 신고가 뭐 경신하고 이랬는데 주한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급등하기 전에 보면 이제 9%니까 대충 10%로 치면 1,200억 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얼마 안 되는군요. 네, 1,200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진칼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들 매출 합치면 30조짜리예요. 1,200억 가지고 30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을 노렸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판에 가면 소액 주주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뭐 소액주도 그렇고 일단 국민연금만 어떻게 잘 해도 이게 소액주주는 사실 명확하게 내 편인지를 알 수 없죠. 그 뭐 한진칼 편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의 가장 수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도입된 상태여서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다 합히면 지금 거의 최대 주주 지분만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가 그렇죠. 관건이 될 사실 그 조양호 회장 등을 비롯한 그 특수관계의 지분 다 합치면 한 28.9% 이래서 한 30% 가까이 되고요. 아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등 기관 투자자 지금 합치면 다 26%예요. 여기다가 이 10%를 더하면 최대 주주보다 많죠.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그 한진칼에서도 그리고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 뭐 백기사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던데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국민적 공분을 강하게 산 상황에서 진짜 조양호 회장 일가를 방어해주겠다라고 나서는 기관이 있다면 여론이 어떨까? 이거 답딱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일단 방향은 한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고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영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헤지펀드도 그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라면은 최소한 2, 3년 길게는 5년 이상까지도 묵혀두는 자금의 성격일 때 가능한 거고 대부분 헤지펀드들은 또 단기 성격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려는 목적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자본시장의 일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이 아니라 주식 가치가 오른다면 소액주주들도 다 똑같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대주주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에도 좀 행동주의 펀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기업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죠. 주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대주주들도 우리 이렇게 했다가 한진처럼 될지 몰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네요. 과거에 카라이칸 얘기하셨잖아요. KTNG. 그 사례도 사실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먹튀펀드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많은 돈을 벌고 단기간에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KTNG의 주가라든지 전체적인 주주 배려 정책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 좋아졌고 주가는 그 이후에 2배 이상으로 계속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양숙 님이 펀드라는 게 기준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양숙 님이 펀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이건 공모 펀드일 텐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주식이건 채권이건 거기 아마 그 펀드 상품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할지. 아마 이양숙 님은 주식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해주셨는데 아마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겠죠. 또 해외 주식이 있고 국내 주식. 다양한 펀드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대신 누군가가 투자해 주는 건데 이 경우는 지금 토종 펀드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 사적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한진그룹을 공격한 거죠. 여기 오너 일가의 경영 행태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사드리겠소 경영권을 바꿀 용의도 있어요 하는 이제 공격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좀 많이 바뀐 양상이어서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이 자본주의 시장 발전사 보면은 과거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약간 긍정적인 역할론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그 회사를 그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기들의 의사 표현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공격이었어요. 야, 너네 바꿔버린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회사 측과 그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이제 기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닌텐도인데요. 이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라는 그 홍콩계 펀드가 이 회사에 닌텐도에 투자를 하면서 닌텐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모바일이야. 모바일로 가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나눈 게 바로 이 닌텐도가 내놓은 포켓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 출발이 이 회사 안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가 봤더니 이 게임 시장의 판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닌텐도라는 굉장히 많은 그 IP라 그러죠. 지적재산권을 가진 애들이 그냥 계속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모바일로 한번 가봐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을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경영 참여고요.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요새는 바뀌고 있는 거고 이 행동주의 펀드도 뭐 먹고 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이게 회사에 대한 위협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기업 측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국내에는 전무하다. 이걸 외에는 무슨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이렇게 뭔가 기업을 뜯어먹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 그 주주와 함께 발전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등 의결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고 특히 한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론전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한국경제TV의 김치영 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